마치 세상이 멈추고 굴복의 장면을 지켜보는 듯했다. 전장이 아니라 카메라 앞, 지도자들이 힘과 용기와 존엄을 연출하는 무대 위에서였다. 그러나 그날 목격된 것은 모호하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드러내는 몸짓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거의 연극적인 자신감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을 위해 합의를 원한다고 시사했다. 그 말은 순진한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국가 권력을 개인적 인정 욕구와 혼동하는 자의 무의식적 고백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말이 메아리치는 동안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졌다. 러시아 탱크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진하며 이제는 미국 국기를 휘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두 대통령의 외교적 만남이 실패로 끝났음을 조롱하듯 그 상징성은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굴욕이었고 세계 앞에 전시된 미국 권위에 대한 피 묻은 풍자였다. 침공 앞에서 개인적 협상의 기회를 이야기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수없이 서방의 인내심을 시험해온 바로 그 푸틴이 갑자기 다르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 그 거의 유치한 확신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순진함이었을까? 허영심이었을까? 아니면 본질을 일부러 보지 못한 것일까? 동맹국들의 당혹감은 단지 그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 역사적 순간에 발언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은 사소한 오해 앞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개인적 경외심을 국가 외교와 혼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는 잔인했다. 트럼프가 웃으며 긍정적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가 여전히 러시아의 소나기에 있었다. 즉각적인 석방을 약속하는 듯한 그의 말은 부동산 거래를 언급하듯 가벼웠고 구체적 전망이라기보다는 망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다. 미국 대통령의 말은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무게를 지니고 인식을 바꾸고 시장을 움직이며 동맹을 규정한다. 러시아가 머지않아 행동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트럼프는 모스크바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앞서 양보할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 순간 이미 취약했던 유럽 동맹국들의 신뢰는 유리처럼 산산조각났다. 유럽 지도자들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미국으로 속속 집결이라는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이 보도되었을 때 메시지는 분명했다. 누구도 더 이상 트럼프가 푸틴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한여름 정상들이 공식 휴가와 내치까지 포기하고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함이었다. 시간을 허비하는 마의 시간이 단지 한 나라의 자유뿐 아니라 대륙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에만 가능한 행동이었다. 영국 신문들이 이를 항복이라고 규정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리, 로마, 베를린, 헬싱키 같은 유럽 수도들의 자리 잡은 인식을 정확히 번역한 것이었다. 그 인식을 강화한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상징적 디테일이었다.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은 명확한 요구도 확실한 약속도 진지한 협상 로드맵도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휴전에 대한 사전 조건 요구를 철회하며 끝났다. 그 제스처는 우크라이나만 무장 해제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지탱하던 국제적 연대마저 무장 해제시켰다. 폭격이 멈출 보장조차 없이 가해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폭력이 보상받는 평화란 어떤 논리인가? 외교관들이 이를 신뢰에 대한 타격이라 묘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것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렸지 억제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그 사이 유럽 정상들은 긴급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지중해 해변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던 프랑스 대통령은 급히 전용기를 준비했다. 그리스에서 여름을 보내던 이탈리아 총리는 체류를 포기하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는 단순한 비상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의 초상화였다. 전통적으로 국제 질서의 수호자였던 미국이 갑자기 판 위에서 가장 약한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유럽 정상들이 워싱턴으로 달려간 이유는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트럼프가 푸틴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 속에서 남아있던 압박 카드마저 버리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공중에 떠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트럼프는 정말 자신의 내러티브를 믿고 있는가? 그는 푸틴을 협상 파트너로 보았을까? 맨해튼의 빌딩을 흥정하듯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대로 여겼을까? 아니면 자신의 약세를 알면서도 항복을 긍정의 말로 장식해 첫 라운드 대화조차 열리기 전에 이미 물러났음을 감추려 했던 것일까? 아마 둘 다 조금씩 섞여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는 국가적 충성을 자기 이미지와 혼동하는 성격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들은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 러시아는 워싱턴에서 저항이 없음을 즉시 간파했다. 탱크에 걸린 미국 국기는 단순한 내부 선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워싱턴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부끄러운 공범으로 본다는 선언이었다. 마치 러시아 장군들이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보라, 서방의 방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전쟁 차량에 그려져 있다. 그 단순해 보이는 시각적 디테일은 수십 년간의 동맹과 약속의 무게를 응축시켰다. 미국 국기가 독재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깃발이 침략자의 탱크 위에서 휘날린다면 신뢰는 무엇이 남겠는가? 불타는 우크라이나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미국을 두고 동유럽의 취약한 나라들이 서방의 보호를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이 한계를 시험해 보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미국이 개인적 칭찬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손에 있다면, 제재나 단호함보다 자기 이미지 관리가 우선한다면 그들을 막을 무엇이 있겠는가? 동시에 미국 내부의 풍경도 요동쳤다. 야당은 충격 속에 트럼프가 자신의 발언이 불러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념 스펙트럼이 다른 언론사들조차 그의 발언과 전장의 현실 간의 불협화를 강조했다. 이는 전술적 실수가 아니었다. 수십 년의 외교를 다시 쓰려는 태도였다. 푸틴의 모호한 약속을 미국 정보기관이나 동맹국 군사 보고서보다 더 신뢰하는 듯한 그의 태도는 체제 내부의 신뢰마저 흔들었다. 그의 발언은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외국 지도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순한 욕망의 반영이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미시적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러시아는 진격하고 동맹국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달려드는 와중에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긍정적 움직임과 즉시 석방될 포로들을 이야기했다. 냉혹한 사실과 부드러운 말 사이의 간극은 무시할 수 없는 시면이었다. 두 개의 평행한 현실이 존재하는 듯했다. 전쟁터에서는 매일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데 협상장에서는 트럼프가 개인적 승리의 기회를 본다. 그러나 남는 질문은 하나다. 그 단절의 대가를 치르는 이는 누구인가? 한 나라의 비극을 자기 홍보의 한 장면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의 무게를 감당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 영향력을 2025년의 일상 속에서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집거실에 앉아 주말에 게으른 휴식을 즐기거나 주전자 소리를 배경으로 뉴스를 시청하는 순간이었다. 30살, 40살, 60살의 사람들이 외교 연설을 평생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경험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이제는 매번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과연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자녀들의 미래, 자신이 사는 도시의 안전, 경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전쟁은 더 이상 먼 곳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탄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이 흘린 허약한 말들을 통해 일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냉전을 교과서 속의 장이 아니라 실제 기억으로 간직한 50살의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세대에게 유럽 지도자들이 한여름의 일정을 버리고 급히 미국으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핵 긴장 속에서 시간이 다른 리듬으로 흐르던 시절의 데자뷰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과거에는 수많은 오류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굳건함을 상징했다. 하지만 2025년의 미국 대통령은 머뭇거림과 허영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즉흥적 게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황의 세부 사항이 드러날수록 장면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스의 바다를 떠나는 이탈리아 총리, 지중해 휴가를 중단하는 프랑스 대통령,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약속들을 뒤로한 채 떠나는 장관들. 누구도 트럼프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반대로 그 집단적 움직임은 공포를 드러냈다. 즉각적인 개입이 없다면 앞으로의 며칠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감각이었다. 이 장면은 일반 시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더 이상 국제 질서를 지켜줄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가 없다는 것. 푸틴과 가까워지는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트럼프가 또다시 양보할 수 있으며 서방 동맹의 가장 오래된 토대조차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몸짓의 파장은 경제 분야에도 미쳤다. 2025년의 가정들은 그것을 지갑에서 느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언제나 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진다.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공급망이 흔들리며 이미 집세, 자녀 교육비, 노부모 부양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던 40살의 노동자는 외교 정책이 결코 먼 세계의 게임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전기 요금을 올리고 슈퍼마켓을 전쟁터로 보이게 만드는 구체적 이유였다. 워싱턴의 한 사람의 결정이 유럽과 그 너머 수백만 가정의 장바구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결정과 친밀한 결과가 연결된 이 지점이야말로 사건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 이유였다. 압박 앞에서 트럼프가 푸틴 앞에 자신의 이미지에 더 관심을 두고 우크라이나 가정의 고통에는 무관심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키이우에 폭격당한 건물 장면을 본 직후 트럼프가 긍정적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고 상상해보라. 그 대비는 아팠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관련된 이들만의 아픔이 아니었다. 평생 일한 끝에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던 60살의 내성적인 시청자에게도 그것은 고통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에 안전이 부식된 동맹과 공허한 약속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충격은 다양한 사적 대화에서 메아리 쳤다.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모여 이야기할 때 화제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이나 내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기둥이 무너지는 세계에서 느끼는 취약함이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에게 물었을까? 만약 이 전쟁이 확대된다면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힘겹게 세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은 즉각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이미 불안을 심어주었고 미래가 과거보다 반드시 안정적일 것이라는 환상을 허물었다. 유럽 지도자들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트럼프의 감정적 취약함에도 맞서야 했다. 마치 주인이 해결책보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선택된 전략은 아첨이었다. 굴욕적이지만 불가피한 계획, 미국 대통령의 자존심을 부풀려 최소한의 책임감을 끌어내야 했다. 일반 대중에게 이 장면은 저속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칭송받을 때만 반응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생존은 외국 지도자들이 외교를 박수와 혼동하는 대통령을 기쁘게 만드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진짜 갈등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국제 지도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전략을 다시 짤 수 있지만 평범한 시민은 해소되지 않는 불안을 짊어져야 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녀가 어떤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될지 궁금해했다. 지난 20년 동안 작은 사업을 일군 40살의 여성은 불안정이 세계적 불황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미 수십 년의 분쟁을 목격했던 노인은 묻혔다고 믿었던 오래된 두려움을 다시 느꼈다.
바로 이 감정적 직물이 트럼프의 제스처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수백만 명의 삶 속으로 스며든 지진이었다. 이 지점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먼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 아니 정확히는 그 상실에 관한 것이었다. 가까운 동맹들조차 손실을 막으려고 뛰어들었다면 고립된 채 일상 속에서 모순된 정보의 폭풍을 마주하는 평범한 시민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는가? 남은 것은 불확실성이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현재를 형성하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헤드라인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피상적인 몸짓만 지켜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각 결정을 규정하는 성격의 특징, 젊은 시절의 이야기, 권좌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을 지배해온 집착을 파헤져야 한다. 그래야만 워싱턴에서의 한 만남이 시장을 흔들고 전쟁의 방향을 바꾸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결을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이러한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한 전자책이 제공된다. 그 전자책은 그들의 전략, 모순, 그리고 오늘날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그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마치 무대가 준비된 극장이었다. 명확함이나 규율 때문이 아니었다. 백악관에 도착한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기였다. 대화의 톤은 전략 보고서나 정보 분석, 세밀한 안보 계획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럼프가 오직 아첨받을 때만 반응한다는 인식, 외국의 목소리가 그의 취약한 자존심을 북돋을 때만 움직인다는 인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갈등의 심각함 속에서 그 장면은 지정학적 결정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연장이 떠올랐다. 그에게 건네지는 모든 단어는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심스러운 장치였다. 그것은 보통의 외교가 아니었다. 주된 위험이 바로 주인이 되는 생존 게임이었다. 전쟁의 긴급함과 협상에서 요구되는 연극적 섬세함의 대조는 더 큰 상처를 드러냈다. 온 가족이 폭격 속에 고통받는 현실보다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더 관심을 보이는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아첨에 기반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럽 지도자들은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즉각적인 대안이 없음을 알았다. 불안한 아이를 달래기 위해 장난감을 내밀듯 그의 주의를 끌어야만 진지한 주제를 꺼낼 수 있었다. 이는 어느 국가 지도자에게도 치욕적 선택이었지만 서방의 심장부에 자리한 권력의 잔혹한 비대칭성을 드러냈다. 공중에 떠오른 질문은 불편했다. 트럼프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더 굽혀야 하는가? 발언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것은 평화의 어떤 제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방위 지원과 연결해야 한다는 집요한 강조였다. 그것은 단순한 연대의 말이 아니었다. 무기와 훈련, 장기적 보장이 없다면 평화라는 단어는 단순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실질적 상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반응은 흔들렸다. 때로는 모호한 문장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때로는 먼 대륙의 과거 협상을 떠올리며 초점을 흐트렸다. 마치 그의 마음은 눈앞의 냉혹한 현실보다 과거의 개인적 승리를 되새기는데 더 기울어 있었다. 이 단절은 불안을 더했다. 그는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래의 창조자로 기억되길 바라는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방에 있던 누구라도 푸틴이 단순히 트럼프의 요청 때문에 포로를 풀어줄 것이라 진심으로 믿었을까? 아니면 그것이 단지 편리한 연극임을 알고 있었을까? 각자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주고받는 동안 군대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이 의문은 백악관 복도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수도들에서도 맴돌았다. 불편함은 전쟁의 즉각적 위험만이 아니었다.
서방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안정한 목소리로 전락했다는 인식이었다. 중심 고리가 기분에 따라 흔들린다면 어떻게 연합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취약성은 트럼프가 즉흥 발언 중 이름과 직책, 심지어 맞은편에 앉은 국가 원수의 지위까지 혼동했을 때 더욱 선명해졌다. 그 당혹스러움은 단순한 의전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안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유럽 지도자들에게 그의 실수 하나하나는 일가음이었다. 보고서나 통계, 군사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것을 칭찬과 개인적 인정의 제스처로 번역해야만 트럼프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 전략은 순간적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결국 질문을 남겼다. 세상이 단 한 사람의 허영심에 의존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밖에서는 국제 언론이 상반된 신호를 포착했다. 트럼프는 푸틴이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원한다고 반복했지만 러시아군은 공격을 강화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워싱턴의 말은 키이우의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가족들은 여전히 지하 대피소에서 잠을 잤고 아이들은 임시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미망인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휴전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카리스마만으로 수십 년 동안 공포로 권력을 키운 독재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듯 양보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인간적인 윤곽을 띄었다. 2025년 소파에 앉아있거나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다자 조약이나 안전보장 조항이 아니었다. 질문은 더 친밀했다. 지도자들조차 아청과 실수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평범한 시민은 단순히 넥타이를 맨 정치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세계의 반영을 보고 있었다. 불안정하고 말들로 가득하며 평화라는 단어가 희망을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세계였다. 수많은 부모, 조부모들은 역사가 더 위험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지 자문했다. 이 취약한 분위기 속에서 전쟁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사의 싸움이 되었다. 푸틴에게는 산만한 트럼프 곁에서 강인함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균형이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트럼프에게는 설령 그의 행동이 신뢰를 갉아먹더라도 자신을 중재자로 포장하는 것만으로 인디스펜사벨하다는 착각을 키울 수 있었다. 유럽인들에게는 딜레마만 남았다. 아첨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는 게임의 공범이 되는가? 그 회의에서 선택되는 모든 말과 제스처는 필요와 수치 사이의 위험한 춤이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이 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아첨이 실제 약속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비싼 에너지, 불안을 견뎌온 가정들이 공허한 약속에 속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질문들은 정치적 공간만이 아니라 저녁 식탁, 직장 동료 간의 대화, 세대를 잇는 전화 속에서도 메아리쳤다. 세상은 멀리 있는 결정이 즉각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인식은 분노만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취약함의 감정을 키웠다. 그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전쟁은 미소나 어깨 두드리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의 무게는 명확함을, 단호함을, 그리고 자신의 허영심의 거울 너머를 볼 수 있는 지도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목격된 것은 정반대였다. 대통령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꾸며진 회의, 그 사이에도 생명이 매 순간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이 상황 앞에서 가장 진실한 초대가 떠오른다. 만약 이 성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 당신의 참여는 이 대화의 필수적인 일부다. 함께라면 우리는 분노를 의식으로, 의식을 살아있는 목소리로 바꿀 수 있다. 논의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공기 속에는 거의 견디기 힘든 긴장이 감돌았다.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허영심을 다루거나 유럽 지도자들이 전략으로 선택한 아첨의 연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초점은 훨씬 더 섬세한 문제로 옮겨갔다. 과연 우크라이나와 그에 따라 유럽 전체의 안보를 지탱할 수 있는 보장책은 무엇일까? 이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것이었다. 이미 신뢰의 토대가 금이 가 있는 상황에서 안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마다 또 다른 공허한 양보와 무책임한 약속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기적 약속을 정의할 수 있는가? 외국 대표들이 반복한 단어는 보장이었다. 그 단어는 거의 주문처럼 절박한 호소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담론 속에는 모순이 숨어 있었다. 문제를 아첨과 수사로 회피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보장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이 요구한 보장은 구체적이었다. 지속적인 무기 지원, 안정적인 군사 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보호 조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이 대가를 불문하고 밀어붙이는 결의를 꺾기에 충분할지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그 의문은 백악관 복대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유럽 도시들의 거리로 번져갔다. 시민들은 대륙이 다시 참호와 무장 국경을 논의하는 곳이 된다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자문했다. 2025년 많은 사람들은 불신과 피로가 뒤섞인 감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금융위기, 먼 전쟁, 지켜지지 않은 정치적 약속을 경험한 40에서 60살 사이의 남녀는 뉴스 속 장면들을 불길한 역사 반복으로 느꼈다. 그들은 이미 평화보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았다. 그러나 곧이어 현실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다. 단단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연설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그 약속의 토대조차 한 지도자의 변덕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단호함을 요구했지만 그 단호함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불안정했다. 하지만 이 논의에는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었다. 단순히 군사 전략이나 외교 조항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걸려있는 것은 미래 그 자체였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강제된 양보 속에 버려진다면 그것은 동맹에 의존해 안전을 지키려는 세계 곳곳의 작은 나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국제적 연대가 침략을 막는 방패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메시지는 파괴적일 것이다. 집단적 보호는 수사에 불과하며 결정의 순간에는 각자가 혼자 싸워야 한다는 신호다. 그러한 결론은 우크라이나만 갉아먹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직물 자체를 해체한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이들조차 그 버려짐의 감각을 내면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 큰 긴장이 생겨났다. 한쪽에는 키이우를 위한 보장을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정치적 행동 반경을 좁히지 않으려는 트럼프의 거부가 있었다. 그는 푸틴 앞에서 손이 묶였다는 인상을 원치 않았고 동시에 구체적 보장을 제공할 책임을 정면으로 지고 싶지도 않았다. 결과는 위험한 공백이었다.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고 모든 것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공간. 그곳에서 소문과 해석, 불안만이 증식했다. 주된 파트너가 가장 기본적인 토대조차 고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진지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유럽인들은 발언을 이어갔다.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지속 가능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저조 조항을 본뜬 집단 방위 모델을 주장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안보는 대륙 전체 방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각자의 목소리는 제안을 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미국 대통령의 산만함을 돌파하지 못했다. 모두가 안보라는 개념 자체를 붙잡기 위해 말하는 듯 했지만 그 개념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것은 단순히 좌절이 아니었다. 고통이었다.
다른 사람이 실을 계속 잡아당기는 동안 찢어진 옷을 꿰매려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이 맥락에서 떠오른 질문은 단순히 외교적이지 않았다. 인간적인 것이었다. 보장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일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지도자들의 서명일까? 내부 위기로 중단될 수 있는 무기 지원일까? 아니면 한 번 한 약속은 다음 연설에서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꼭 필요한 신뢰일까? 그러나 회의가 허영심의 무대처럼 보일수록 그 신뢰는 더더욱 자라나지 못했다. 그 질문들은 소리내어 묻히지는 않았지만 유령처럼 공기 속에 맴돌며 모든 발언을 갉아먹었다. 2025년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이 모순은 훨씬 더 가까운 것이었다. 리스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52살의 여성을 상상해보라. 그녀가 평화 보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한 것은 이것이었다.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격은 오르고 손님은 사라지고 힘겹게 세운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바르샤바의 47살 남성에게 보장이란 단어는 더 큰 무게를 지녔다. 그의 도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로마의 64살 할머니에게 보장은 외교적 추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자들이 다시 참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이었다. 국제적 결정과 일상의 삶을 잇는 이 고리는 위기의 깊이를 드러냈다. 문제는 키이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의 미래였다. 가장 불안한 것은 이러한 무게 앞에서도 트럼프가 그 심각함을 흡수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의 발언은 공허한 약속과 과거 만남의 회상 사이를 떠돌았다. 그는 무대 위에 서 있는 듯했고 역사적 책임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일관성 없는 태도는 유럽인들이 점점 더 단호한 언어로 메우려 했던 공백을 낳았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점점 더 분명해졌다. 주된 동맹의 뒷받침 없는 보장이란 단어는 텅 빈 방 속의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 거짓 연극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홀로 남았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얼마나 가까운 것일까? 그는 한 나라의 운명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묘사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휴전 없는 전쟁이 해결되었다는 사례를 인용하며 트럼프는 자신을 절대적인 협상가의 외투로 치장하려 했다. 그는 콩고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분쟁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35년 동안 합의 없이 지속되다가 자신이 등장해 종식시켰다고 주장한 또 다른 전쟁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문제는 숫자의 진위가 아니었다. 그것들이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현실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그는 맥락을 무시한 채 개인적 무용담을 과시하는 무대로 바꿔버렸다. 마치 우크라이나의 사망자와 난민들이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기 위한 연극의 조연인 듯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외교의 현실을 아는 이들에게 믿기 어려움을 안겼다. 외교는 느리고 복잡한 과정으로 수년간의 세부 협상과 타협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전쟁도 단일한 제스처나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만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풀 수 있는 해결사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집단적 협상이나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합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말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적대적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듯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했지만 만남을 깊이 각인시킨 한 가지가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언급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민간인들, 파괴된 도시들, 가족을 잃고 갈라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 대신 막연한 숫자와 곧 푸틴이 포로를 풀어줄 것이라는 거의 마법과도 같은 믿음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독재자는 결코 자발적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독재자는 강제되고 압박받고 다른 길이 없을 때만 움직인다. 그 장면에는 아이러니가 깃들어 있었다. 트럼프가 잘못된 이야기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동안 푸틴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승리를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한쪽뿐이었고 다른 한쪽은
오로지 계산과 약점을 파고드는 인내의 전략만 있었다. 심지어 가까운 참모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졌다. 잔혹함과 조작의 전력을 가진 적을 과소평가하는 고집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비극을 초래한 지도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심리적 측면에서 장면은 더욱 기묘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역사적 순간의 주인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힘을 얻는 듯 보였다. 그의 말투는 현재 상황의 비극에 맞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청중을 위한 연설문처럼 들렸다. 마치 그 순간 생명을 구할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선거 유세용 문구를 수집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장의 현실과 그의 연극적 발언 사이의 단절은 실질적 해법을 찾는 이들에게 참기 어려운 잡음을 만들었다. 동시에 그것은 푸틴의 냉소를 부추겼다. 상대가 구체적 성과보다 자기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푸틴은 이를 간파했다. 또 하나 잘 논의되지 않은 요소가 있었다. 트럼프가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의 분쟁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맥락도 동기도 규모도 전혀 다른 사건들을 나란히 놓았다. 피상적으로 듣는 이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특수성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주권을 침해한 치밀한 공격을 단순한 양측의 대립 중 하나로 축소시켰다. 모든 것이 같다면 그 어떤 것도 즉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인다. 긴급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일 뿐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유럽에게 먼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웃이었고 묻혔다고 믿었던 전쟁의 메아리였으며 폭력으로 다시 그어진 국경의 기억이었다. 이 현실을 단순히 긴 전쟁 목록 속 하나의 사례로 축소시키는 것은 현재의 고통뿐 아니라 20세기가 남긴 대륙 전체의 상처를 모욕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공개 석상에서는 외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내심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서방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결코 버려질 수 있는 조각으로 취급되기를 거부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든 평화 논의의 출발점이 국가 주권의 인정임을 강조했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었다. 존엄성의 문제였다. 이 입장은 트럼프가 과거의 자칭 업적을 가볍게 늘어놓는 태도와 극명히 대조되었다. 한쪽은 생존을 이야기했고 다른 한쪽은 자기 영광을 말했다. 이 비대칭은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했다. 국제사회의 시각을 왜곡해 실제로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드러난 진실은 세계 정치의 만성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점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견고한 제도나 일관된 조약, 집단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개인의 성격과 허영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잘못은 트럼프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말이 수천 명의 고통보다 더 큰 무게를 갖도록 허용한 시스템 전체의 잘못이었다. 이 불균형은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에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전략적 적수 앞에 선 국가 원수가 아니라 마치 사적인 만남에 나서는 사람처럼 알래스카에 도착했다. 3시간, 고작 3시간.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마주 앉아 수년간 이어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럽 대륙의 안정을 흔든 전쟁의 운명을 논하는 데 할애한 전부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 앞에서 3시간이라니. 그 계산은 외설적으로 들렸고 그러나 더 외설적인 것은 이어진 광경이었다. 러시아의 독재자는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 자의 여유로움을 품고 방에 들어왔다. 반면 트럼프는 어떤 합의 조항보다 파트너 옆에서 사진을 남기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듯했다. 회담은 제재로도 욕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푸틴의 미소와 무엇을 내주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이를 감추려 애쓰는 트럼프의 얼굴로 끝났다. 이 불균형은 곧바로 포착되었다. 기자들, 보좌관들, 외교관들 모두 푸틴이 회담 시작 순간부터 분위기를 압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도 주고받는 농어도 없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독백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드는 데 그쳤다. 때때로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만 보였다.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의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자 앞에서 작아진 듯한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카메라 앞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불편한 몸짓, 초점 잃은 눈빛, 긴장된 어깨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목표의 차이에 있었다. 푸틴에게 회담은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시였다. 그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장면을 원했다. 사진, 상징적 인정, 여전히 국제적 인정을 뽑아낼 수 있다는 증거. 트럼프의 목표는 달랐다. 자신만이 모스크바와 열린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팔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결과는 공허한 뿐이었다. 얻은 것도, 강제한 것도, 보장된 것도 없었다. 푸틴에게 무대와 시간을 헌납한 씁쓸한 잔상만 남았다. 밖에서는 인식이 빠르게 굳어졌다. 평소 트럼프의 실수를 완화하려 애쓰던 언론조차 회담이 참사였음을 인정했다. 기자들은 일방적 진행을 말했다. 푸틴은 원하는 말을 하고 사진을 찍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서명된 합의도 공동 성명도 없었다. 오직 자신감 넘치는 독재자의 모습과 불편한 숙취를 견디는 듯한 미국 대통령의 모습만 남았다. 그리고 이 대비 속에서 불길한 의문이 피어났다. 트럼프는 푸틴의 조종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그를 대립 대상으로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백악관이 공개한 흑백 공식 사진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트럼프는 엄숙한 얼굴로 푸틴을 응시하며 존중을 강요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내러티브 통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제통신사 AP가 포착한 또 다른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다. 푸틴은 느긋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거의 즐거워 보였다. 트럼프는 신체적 불편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다. 입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몸이 폭로하는 듯했다. 집단 기억에 남을 사진은 어느 쪽일까? 인위적으로 연출된 강인함일까? 아니면 이미 존재한다고 의심되던 취약함을 드러낸 그 표정일까? 이미지들이 퍼져나가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대선 유세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하루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푸틴이 즉시 물러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 확신은 어디로 갔는가? 알래스카에서의 3시간 후 합의는커녕 그림자조차 없었다. 남은 것은 또 하나의 최종 해법이라는 환상이 무너진 쓴맛뿐이었다. 이 배신감은 국제적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미국 내부에서도 최고 협상가라는 수사를 믿었던 시민들은 자신들이 박수갈채를 갈망하는 인물에게 속은 것이 아닌지 자문했다. 빠른 성과를 약속한 대통령을 신뢰했던 유권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맞닥뜨렸다. 3시간의 회담 동안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미국이 더 이상 무자비한 리더로 보이지 않고 저항보다 무대를 내주는 주저하는 행위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인식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시간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했다는 점이었다. 트럼프가 생산적 대화를 말했다는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불길에 휩싸였고 병원은 대피했고 가족들은 지하 대피소로 몸을 숨겼다. 말과 폭발음 사이의 간극은 대양을 건너 수백만 명의 화면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시점에서 긴장은 단순히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변했다.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무엇이 남는가? 복종적인 모습으로 비친 이의 권위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알래스카의 그 자리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취약함은 그의 이미지만 흔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동맹국들의 안보 감각까지 흔들었다. 푸틴을 직접 대면해 제동조차 걸지 못하는 대통령이 작은 나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라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워싱턴에서는 답이 오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지도자들의 긴급한 몸짓이 공백을 메우려 했다. 유럽 국가들이 약속을 강화하고 외교적 조율이 서둘러 진행되었으며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위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알래스카 회담의 사진은 새로운 움직임의 촉매제가 되었다. 유럽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동맹국에 모든 것을 걸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은 역사적 무게를 지녔다. 사진이 반복될 때마다 한 가지 도발적 의문도 커졌다. 트럼프는 정말 자신이 성공적 협상을 이끌었다고 믿었을까? 자신이 푸틴의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당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그의 우선순위는 평화가 아니라 국내 정치용 쇼의 무대였던 것일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텔레비전 앞의 시민들도 자신의 미래가 헛된 자존심에 의해 재단되는 불편한 진실을 느꼈다. 따라서 알래스카의 3시간은 합의나 새로운 길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불균형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외교와 연극을 혼동한 대통령이 노련한 독재자 앞에서 조연으로 전락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또한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창한 약속이 현실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경고로 남을 것이다. 지도력이 무너질 때 상처받는 것은 명성만이 아니다. 목숨이 계속 잃어가고 도시들이 폐허로 남으며 대륙 전체가 권력의 중심에 드리운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나 이 무거운 풍경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비판적 의식이다. 정치를 더 이상 단순한 이미지와 연출된 연설의 공연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의식, 스스로 질문하고 의심하고 조사하며 국가의 길잡이로 나서는 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식, 화려한 말로 포장된 약속에만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환상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위험이라는 의식, 바로 이러한 깨어남 속에 덜 반복적인 미래의 가능성이 놓여있다. 전쟁이 길어지고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분별력은 우리가 다시 같은 오류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마지막 장벽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도발적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과연 현재를 규정하는 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의 궤적을 만든 경험들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추락이 그의 길을 새겼고 어떤 승리들이 그의 권력관을 키워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시진핑의 뿌리를 얼마나 아는가? 중국 공산당 내부의 투쟁들, 가족적 갈등, 그를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만든 전략적 결정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공식 연설만 지켜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길과 흔적, 그리고 선택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때때로 모순처럼 보이는 행위들이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설계된 계획을 따른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국제 정치를 직접적으로 뒤흔드는 지도자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전자책을 언급한다. 그 안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 목록이 아니다. 오늘날 군대를 움직이고 증시를 흔들고 국가 간 동맹을 재편하는 결정들의 뿌리를 파고드는 여정이다. 그들의 청년기, 두려움, 집착, 그리고 권좌로의 복귀를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앞서 읽는 열쇠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깊이와 명료함으로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성찰을 마무리하지만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툼이 존재하는 한 깨지기 쉬운 동맹과 허영심에 이끌리는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장면들은 계속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초대를 남긴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를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당신의 인상을 공유해달라.
나 당신의 참여는 이 집단적 건설의 본질적 일부다. 분노는 의식으로, 의식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와 함께 성찰해준 시간과 주의에 감사한다. 다음 콘텐츠는 이미 준비 중이며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당신이 질문하고 관찰하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호기심을 잃지 말고 이해가 언제나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간직하기 바란다.